서한말 여기에요. 세계에 대한 도식인데 서한말에 이러면 경방의 계기술이 발전시키면서 세계의 구조를 도식한 역학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역학이 세계의 구조와 운동 변화를 표현하고 인식하는 체계로 발전해요. 그래서 역학 연구자들은 서한말에 자연 철학의 체계가 되었고 개통화되었다. 여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의 특징을 두 가지 거론하는데 첫째는 주역을 신학화한다. 둘째는 상과 수로 역을 해석하면서 이론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의 종류는 건착도, 건곤착도, 해람도, 통계, 험, 시류모가 지금 남아있어요. 더 있었는데 요것만 남아있죠. 8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을 신학한다 라고 할 때 태역설이에요. 여기는 괴획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계획의 기원을 태역에다가 둡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하고 주역하고 다르죠. 여기는 건곤 두께가 8개와 64개의 기초라고 인식한다. 자, 건곤 두께를 8개, 64개 기초라고 인식한다. 건곤계의 괴상은 유형이고 이 유형은 무형으로부터 생겨났다라고 본다. 무형에서 유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의 4단계를 거친다. 태역은 무형이다. 태역이 변하면 1이 된다. 1이 또 변하면 7이 된다. 7이 또 변하면 9가 된다. 이 과정이 기수와 양기의 변화 과정이 된다. 따라서 양기의 수는 1, 7, 9가 되고 이것이 건계의 계상을 이룬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 태역이 변하면서 양기의 수가 변화하여 나타나고 동시에 변화 속에서 엄기의 수 2, 6, 8이 나타나 곤계의 계상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맑고 가벼운 양기는 상승의 천이 되고 무겁고 탁한 음기는 하강하여 지가 된다. 자, 봅시다.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무형의 태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형의 태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로 변해요. 그래서 1이 변해서 7이 돼요. 7이 변해서 9가 돼요. 그럼 이건 다 홀수잖아요. 홀수 상태로 됐어요. 이 1, 7, 9가 모여서 건계가 되었어요. 이러한 양기의 변화 속에서 음기의 변화가 당연히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2, 6, 8로 나타났고 2, 6, 8이 모여서 곤계의 계상을 이루었어요. 자, 그럼 이 태역은 뭐라고 봐야 돼? 태역을 뭐라고 봐야 돼? 만약 건과 곤을 천과 지로 보면 지금 무거운 건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가벼운 건 내려가서 땅이 되었다며. 어쨌든 이게 천지를 생성한 거잖아. 얘가 이렇게 전개되어서 천지가 된 거잖아. 천지의 혼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천지의 기원의 어떤 것으로서 이게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형이라며. 형태가 없다며. 뭐 기계죠. 근데 얘가 1이 된다며. 근데 얘가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 1, 7, 9. 얘가 건 2, 6, 8. 얘가 이게 지, 곤이라며. 그럼 이건 뭐라 해? 여기서부터 유형이겠네? 근데 무형이라는 개념이 무형인데 실체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공간이나 이런 개념으로서 실체는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무형에서 유형으로 이렇게 가네? 하면
얘를 뭐라고 봐야 돼? 뭐라고 봐? 하나님이야. 자기로부터 분화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봐야 돼? 신적인 어떤 뭐 속성을 갖거나 이 세계의 원인자 개념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계의 원인자 개념으로 태역을 삼으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현대 물리학으로 빅뱅에 해당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몰랐겠죠. 빅뱅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천지창조가 된 거잖아요. 시간도 공간 생기고 시간 생기고 다. 제왕차에서는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라는 게 있죠. 유출설. 그래서 어떤 무형의 어떤 것으로부터 만물이 자꾸 유형의 만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이게 마치 샘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듯이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인데 이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넣어서 기독교의 중세 논리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원인자이자 근거이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때 그 논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역의 성격을 뭐라고 봐야 돼? 태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무형의 상태로 있지만 그것은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유의 상태로 가야 물질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럼 태역이 이 세상의 원인자이자 근거라고 말하면 이 태역을 신격화하거나 신비화하거나 신성을 부여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들까. 그럼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계가 근본의 시스템을 저렇게 근본의 시스템을 갖추고 이 안에서 음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근본 시스템 안에서 나머지 개들을 배열해서 역자 역야 할 때 태역자 역야 그랬잖아요. 그때 태역이라면 이 개를 따르는 걸 아니야. 여기의 논리를 따르는 걸 아니라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단정을 짓지 말아 봅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시 혼동 상태로 천지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천지의 수인 기수와 우수가 원리 상태로 태역에 깃들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태역 변이위 1 그랬어요. 태역이 변해가지고 위 1 하나가 됐어요. 이때 이 1은 뭐라고 파악할까요? 1을 쉽게 이해하기 게 태극으로 보는데 아니 저 태극으로 한참 전 단계니까 태극으로 말할 수 없지. 어쨌든 뒤섞여 있어서 하나의 혼원 일기라고. 그러니까 뒤섞여 있어서 하나 있으니까 이 혼은 혼이 위 1이겠네. 위 1. 이 말 어디서 나와? 혼이 뒤섞여서 하나로 있는 거. 노자에 나오는 말이죠. 노자에서 도생 1 할 때 1을 이렇게 설명하죠. 좋아요. 여기서 태역을 말하고 이런 태초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가 나와요. 태초. 그 다음에 태역부터 변화해서 태초가 되는 것이 1. 이 1이 태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변이
2가 됐어. 아 7이구나. 7. 1이 변해서 7이 되는 것이 태초가 태시가 되는 거예요. 7을 태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변이 9, 이 9를 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가 상징하는 선 키의 변화가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정연이 여기에 뭐라고 추석했냐면 9가 되면 다시 변한다. 9가 되면 다시 변해서 이게 이렇게 간다. 9 다시 회복해서 2가 된다. 위 2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키의 변화겠네요. 키의 변화. 키의 상태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키의 상태. 그 다음에 짝수로 가면 키의 변화가 아니라 형의 변화의 단계예요. 이거는 키의 변화 단계고 이건 형의 변화의 단계인데 형의 변화 단계 2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는 음수로 양수인 일과 서로 짝을 이루어서 형이 변화하는 시초가 된다. 형이 변화하는 시초. 그래서 이게 태초가 어디 갔어? 태초가 태시 수적 근거이고 다시 태시가 태수가 되는 수적 근거. 그래서 다시 형의 변화에서 다시 태초, 태시, 태소를 말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태역이 변해서 하나가 되어서 7이 되고 9가 되는 것은 키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키의 변화 안에서의 태초, 태시, 태소이고 태소예요. 형의 변화에서는 9가 다시 변해서 2가 되는데 2, 6, 8로 가는 것은 형의 관점 안에서는 태초, 태시, 태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키의 관점에서 태초, 태소, 태시가 있고 형의 관점에 태초, 태소, 태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키라는 게 있는데 키가 이렇게 저렇게 변하면 형을 키가 어떻게 이룰까요? 키가 형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걸 누가 설명해 최초로? 동양철학 안에서 누가 말해요? 장자가 말하죠. 장자가 키가 응결되면 형이 돼. 키가 응결되면 형이 되는데 형이 흩어지면 키가 돼. 장자가 얘기하죠. 기지소산, 기지응소, 응산. 이게 왜 안 나와? 결국 뭔 소리 하는 거지? 기지응, 기지산. 기가 응하면 형이 되고 형이 산하면 기가 돼요. 장자에서 말. 그럼 다시 기가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7로 9로 이렇게 가면 기의 변화는 끝났어. 기의 변화는 1에서 태초, 태시, 태소 이렇게 갔어. 근데 이제 이게 기의 변화가 끝나면 다시 변화의 방향을 틀어서 형의 변화로 가는데 짝수로 2, 8로 변해가. 그러면 다시 태초, 태시, 태수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는 장자의
논리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뭐 같을 수는 없겠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역에서 1, 7, 7에서 7, 9, 9에서 2, 2에서 6, 6에서 8. 그래서 1과 2를 결합하고 6과 7을 결합하고 9와 8을 결합해서 이 숫자들이 결합하면 무언가를 생성해. 그래서 우주에서의 변화 과정에서 이 네 단계는 수적 근거를 갖는 것이면서 짝수술수가 이렇게 짝을 맺으면서 생성의 계기로 들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8에서 다시 1로는 안 가나요? 그 내용은 여기에 쓰여 있지 않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오행을 적용하는 거죠. 응? 오행을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오해 들어가 있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오상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여기 이 체에는 그러니까 생활을 해가지고 목공을 형성하고 이렇게 개념하는 거가 있어요. 그 개념까지는 아니고. 근데 오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많이 뜯어봤는데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 그래놓고 자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가 2년 넘게 참 매일 경방 여기를 참 읽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하겠나 그냥. 참. 석자, 성인, 인, 음양, 정, 소식, 입, 근본, 이통, 천지. 그럼요. 옛날 성인이 음양에 기초하여 소식을 정하고 근본을 세우며 그럼으로써 천지를 통할하였다. 무유형, 생은 무형. 이른바 유형이라는 형체가 있는 것은 무형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근본, 안종생, 근본이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포로왈, 유태역, 유태초, 유태시, 유태소야.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어서 그로부터 근본이 생겨난다. 태역자 미견기야, 태초자 기지시야, 태시자 형지시야, 태소자 질지시야. 태초라는 것은 기의 처음이고 태시라는 것은 형의 처음이다. 태소라는 것은 질의 처음이 된다. 기형질, 구이, 미리, 고알, 혼돈.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되 서로 분리되지 않으니 이를 혼돈이라고 한다. 혼돈자, 만물상, 혼성이, 미상리, 시지불견, 청지불문, 순지불덕, 호알력이야. 혼돈이란 만물이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지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으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역, 무형, 인, 반, 역변이 위 1, 1변이 위 7, 7변이 위 9, 구자, 기, 도지, 궁약, 내, 복, 변이 위 2, 2변이 위 6, 6변이 위 8, 여기 무형한 것은 이게 뭐라고 써놓을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네. 역이 변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가 변하여 7이 되고 7이 변하여 9가 된다. 9란 기가 그 운행을 궁 다 마친 것이다. 이에 다시 변하여 2가 된다. 2가 변하여 6이 되고 6이 변하여 8이 된다. 일자 형변지시 청경자 위 상위천 중탁중자 하위지야. 1이란 형이 변화하는 것의 처음이 된다.
그것은 맑고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천이 된다.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된다. 그래서 태역에서 태소, 건곤에서 천지, 천지에서 만물. 이 과정이 세계 만물의 발생과 과정이자 태역을 신학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철학적 사유 안에서 우주 기원론, 우주 발생론이라는 세계관, 세계 인식의 체계를 늘상 만날 수 있는데 맹이나 경망하고는 좀 다르죠. 맹이나 경망은 있는 세계의 변화 운동을 포착했다면 여기에 오니까 우주의 발생을 말하네요. 그렇죠? 있는 1년 24절기 있는 24절기의 변화를 역으로 포착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구조가 아니라 세계 발생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여기 가지고 그러면서 키로 확실하게 키로 설명을 시작하죠. 이 태역을 키라고 홀리치 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더라. 다음에 여기에 구궁설과 상수 여기는 구궁설을 제시하면서 음양수의 변화로 일년절기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음양 두 기가 운행하는 것을 팔계와 동일한 관계로 운행한 것은 팔계와 동일한 관계로 진행된다. 여기는 7과 9를 양의 수로 6과 8을 음의 수로 인식하고 양은 진, 나아가는 것을 주관하고 음은 퇴, 물러나는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7에서 9로 가는 것은 양기가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8에서 6으로 가는 것은 음기가 사그라들며 쇠퇴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9와 6이라는 수는 가변하는 효가 된다. 역은 변역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효를 대표하는 수가 9와 6이 되고 음양을 대표하는 두 개의 효를 상징하는 것이 9와 6이 된다. 자, 다시. 지금까지 우리는 효를 보면 초구, 상구, 2구, 9, 2, 6, 4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효를 표현할 때, 효자리를 표현할 때. 네.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와 6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근데 여기 적으신 거 있잖아요. 8에서 6으로 가는 거. 이게 음기가 사그라들면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음기가 자라나는 거니까 양기가 사그라들면 쇠퇴하는 것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다시 말해줘. 이거 써줘. 내가 이게 그냥 적느라고 생각 없이 적었을 수도 있어. 이 정기령 선생을 반장으로 시켰는데 반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반장으로 알고 반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미 반장으로 이미 반장 알고 있어요. 그 산수 얘기고요. 6이 태음이잖아. 태음이기도 하고 이게 양기가 쭈그러들면 음기가 자라는 거고 음기가 쭈그러들면 양기가 자라는 거 그게 여튼 그 정규령 선생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전제에서 9와 6이라는 수는 가변의 효이고 역은 변역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가변할 수 있는 효를 대표하는 수가 9와 6이 되고 이 9와 6은 음효, 양효를 대표하는 효가 된다. 여기에 이러한 관점은 주역에서 효의 자리를 초구, 구삼, 초륙, 상륙과 같은 표현을 할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에 대한 정의, 역자 변형야를 설명하기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양의 수 7과 9, 음의 수 6과 8을 합하거나 새롭게 위치를 부여하면서 구궁설로 나아갑니다. 양의 수 9와 음의 수 6, 양의 수 7과 음의 수 8을 각각 합하면 15가 되는데 이러한 음양의 수가 합해지는 것을 계사전에 이름 일양 위지도라고 부르한다. 계사전에 이 문장을 끌어와서 태일신이
음양의 수를 취하여 1에서 9에 이르는 순서로 운행하고서 구궁의 중앙에까지 운행한다. 이 운행 과정이 1인 양에서 2인 음으로 운행하고 2인 음에서 3인 양으로 운행하는데 이러한 양음의 운행 차서가 이름 일양지 도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태일신 아까 태역이 변해서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1을 테일이 뭐야? 테일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인데 이 북극성 개념이 만약 태역 변이 위 2를 태역으로 보면 태역이 변해가지고 뭐 7, 9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 테일이 한나라 시대 때 테일이 모든 음양이나 이런 것들의 근거로 맨날 쓰여요. 테일신. 이 테일이 태극이 되는 것은 다른 계열의 사유라. 테일에서 음양이 나왔고요.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을 태역이 변해서 1이 됐고 1이 변해서 7이 됐고 7이 변해서 9가 됐고 9가 다시 변해서 2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이것이 건곤 천지가 되고 라고 말하는 것을 음양으로 해석해내면 태일에서 음양이 됩니다. 결국 그렇죠? 맞잖아요. 태일에서 음양이 됩니다. 이 계열하고 계사전에 나오는 태극생 양이 계열하고 달개까지 이 계열하고 태극이 아니라 태일에서 음양으로 가는 이 계열하고 한나라 시대 때 뒤섞여 있네? 뒤섞여 있네? 그래서 주역을 해석하는 정통적인 한나라 책들은 이거는 팔계가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이 양이가 음양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한나라 역학책이 잔뜩 있죠. 그런 내용이 다시 말해서 복희가 8개를 그리고 64개를 그리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지 태극이 1이고 이게 음양이 2고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태극, 음양, 오행의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리는 거야. 근데 태일이 이렇게 나오고 태일이 아까 변한 거에서 음양, 양수짝, 홀수짝수, 양수, 음수로 나뉘고 이게 근골이 가버리면 그래서 음양이 되어버리면 태일생 음양이면 두 가지 사유가 한 대에 온갖 책들에 혼재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데 이거를 태일 자리에 태극을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 적어도 당대 와서 당대 와서. 실은 그 음양이 철학적 개념으로 짝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언제라? 자기 지금 열심히 너무 쓰고 있잖아. 언제라? 전국시대 중기국 2반 교원기 2반 이후 그때 짝개념으로 쓰일 때 그 짝개념의 근거로 태극을 말하거나 태일을 말한 논리를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이제 음양의 근거로 쓴 뭔가를 말을 하는 것 안에
우리는 흔히 태극, 음양 이래. 근데 그것일까? 태일, 음양이 맞을까? 근데 좀 밑에 계산서 나오는 거는 진짜 단순히 상수적으로만 그냥 한 거 같고 저 테일과는 괜히 신학적으로 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나라 시기 때 민간이나 일반 학자들이 최고로 신앙한 것이 태일신이에요. 최고 신격이 높아. 태일신이 최고 높은데 이 태일신을 최고에 두는 방법. 근데 희한하게 한나라 후기로 가면 태일신이 사라져. 민간으로만 있어, 태일신이. 그 태일신을 다시 부활시켜내는 게 도더라. 그래서 지금 혼재돼 있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정리해놓고 가야 돼, 이거를. 태극, 음양, 오행이란 말을 정리해놓고 가야 돼. 정리하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쓰잖아. 막 그렇게 쓰는데. 그럼 다시, 만약 이걸, 태극을, 한나라 사람들 태극을 리라고 볼까요? 키라고 볼까요? 기라고 보죠. 송나라 시대 때 주의 이전의 학자들은 태극을 리라고 볼까요? 키라고 볼까요? 기라고 바뀌었죠. 그렇죠. 태극을 리라고 해석한 사람이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혼란 이게 막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시죠.